박근혜도 국민의힘으로 끌어내렸고 세월호 인양도 국민의힘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미수입자 수습도 국민의힘으로 해야 합니다. 선체 조사는 물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도 국민의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인사를 꼭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방송이 첫 방송이어서 이 방송을 왜 참여하게 됐는지 좀 참여하신 분들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 맡고 있는 2학년 8반 장중영 아빠 장훈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 또 알지 못하는 부분들,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보자 이게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저는 4.16 연대 공동대표 안순호이고요. 그러니까 40대 아줌마로서 이 세월호 관련해서 어려운 말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어디까지 제대로 알고 있고 어디까지 잘못 알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같이 많이 느끼고 배우는 바가 있었으면 싶어서 저도 나오게 됐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4.16 연대 사무처장 배서영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세월호 가족과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이 활동을 해왔는데 최근에 제가 알고 있었던 진실이 다 거짓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려져 왔던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것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방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자유항주 실험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연구소는 세월호의 41분의 1 크기의 모형으로 자유항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선조위가 네덜란드에서 진행했던 것과 같은 실험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도 실제 사고와 같은 급격한 회전이나 기울기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형사재판에서 제시한 과적과 보건성 불량 등 사고 원인을 모두 뒤흔들 수 있는 보고서인 셈입니다. 오늘의 핵심 진상규명 브리핑을 좀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특히 우리 장훈 진상규명 분과장님에게 이 참사의 원인, 이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침몰의 원인과 구조를 하지 않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부분에서 침몰의 원인에 대해서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이 모형 실험이 있었고요. 이에 관해서 또 최근에 충격적인 거는 어떤 검찰의 이 실험 이 결과가 또 은폐되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어찌됐든 3월 24일, 25일이었던가요?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이 네덜란드 실험과 관련한 세미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사의 원인, 침몰 원인의 이 사실을 오늘 좀 물어보고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사실 좀 제가 충격받았던 걸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청해진 해운 때문에 일어난 침몰이었다. 그래서 조타 미숙에 의한 급변침 때문에 배가 넘어졌다. 이것이 검찰의 주장이었고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도 아니고 완전히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실험 결과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타 미숙이란 말은 없어요. 검찰 그 발표에도 조타 미숙이라는 표현은 빠졌어요. 아. 조타 미숙은 없어요. 조타수가 조타를 미숙하게 한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죠. 조타 미숙은 잘못된 말이고 어쩌면 지금은 좀 의도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맨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죠. 조타 미숙, 고박을 잘못했고 과적을 했고 그다음에 복원력이 안 좋다. 그래서 그 리본을 거꾸로 매다른 것 같은 그런 궤적을 그리며 이제 급변침을 했다. 이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빠지는 부분이 조타 미숙이 빠지는 거죠. 조타 미숙이라 하면 배를 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숙하게 하는 게 조타 미숙이에요. 근데 거기 배를 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키를 잡을 리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 키를 줬다면 그것도 문제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배 조정 못하는 사람한테 키 주면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그 키를 잡은 사람들은 다 조타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법원 판결문에 보면 솔레노이드 밸브와
프로펠러 예. 이쪽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배를 인양해봐야 원인을 알 수 알 수 있다. 이런 그 판결문이 나와요. 그래서 조타 미숙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좋다 실수도 아니고. 좋다. 아 그러네요. 예. 조타 실수라면 이해가 되지만 조타 미숙이란 말은 좀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좀 말하면은 그 우리가 말 그대로 노란 리본을 뒤집은 듯한 이 궤적도 항적도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기억에 남는 단어는 급변침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덜란드 침몰 실험 결과는 급변침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까? 우선 차근차근 봐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보도되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포렌식에서. 예. 근데 이제 포렌식에서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게 되면 급격한 횡경사 그러니까 배가 넘어지는 배가 넘어지는 게 그 횡경사. 횡경사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막 차가 날아가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세월호 선원 재판 때는 양승진 선생님이 날아갔다 뭐 이런 증언들이 다 무시된 거죠. 선원 재판 때. 네네. 아 그 양승지 선생님 날라갔다고 저도 들은 것 네. 같은데. 그게 다 무시된 거죠. 그리고 아이들 생존 학생들이 아 저 붕 떠서 뒤로 날아갔어요.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이런 말들이 다 배제되고 배가 대각도 변침을 하면서 내방경사 외방경사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내방경사라는 건 키를 그러니까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원심력에 의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그쵸. 약간 쏠려요. 예, 그러다가 네. 외방경사로 해서 왼쪽으로 쏠리면서 양력이 생겨서 뭐 배가 드리프트 하듯이 이렇게 도는 게 예. 원래 배의 특성인데 네. 외방경사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화물들이 고박이 안 돼서 쏠리면서 배가 침몰하는 각도까지 내려갔다. 이 말인데 그 검찰 측 설명은 그리고 모든 그 검찰과 크리소, 해심원 그리고 각종 보고서들이 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붕 떠서 날아간다든지 블랙박스에서 나오는 그 영상에 나오는 그 뭐 차가 막 날아간다든지 이런 힘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중력에 반하는 힘이거든요. 어렵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원심력도 아니고 튕겨져 날아가는 거니까. 이건 커다란 충격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외력설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원래 AIS 데이터와 배가 넘어지고 뭐 이런 시간들이 배가 먼저 넘어지고 나서 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냐. 그래서 네덜란드 가서 여러 가지 뭐 지행값과 트림과 너무 어렵죠. 이 전문 용어들이 들어가니까. 이거 그거를 조금만 지금 쉽게 GM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하면 배의 좋겠어요. 중심 그러니까 중심값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가 지행값이 크면 클수록 배가 안정적인 거죠. 오뚜기를 생각하면 밑에가 무거운 거 무거울수록 잘 쓰잖아요. 잘 돌아오죠. 예. 네. 그래서 GM값의 변화를 주고 트림이라고 하면 배의 앞, 뒤, 그 높낮이 물에 잠기는 높낮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많이 앞에 잠기면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가 또 뒤에 많이 잠기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타를 또 5도, 15도, 25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의 변화도 주고 지행값을 0.6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0.06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 급격한 횡경사 속도 그걸 레이트 오브 힐이라고 그래요. 횡경사 이 각도의 변화 초당 몇 도씩 기울어지느냐. 네. 근데 레이트 오브 힐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면 아주 높을 때가 4.9까지 나와요. 1초에 4.9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되게 많이 움직이는 건가요? 그렇죠. 1초에 4.9면. 그러면 5초면은 25도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의 눈 깜짝할 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격한 횡경사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화물을 이동시켜 왔어요. 이제 회전을 하면서. 그런데 그 급격한 횡경사의 그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네네. 그리고 또 레이트 오브 턴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 선수가
1도씩 변하는 시간이에요. 1초당 몇 도가 변하느냐. 레이트 오브 턴이에요, 이게. 네네. 근데 아주 샤프하게 돌거든요. 이 샤프하게 돈다라는 게 빨리 돈다는 얘기죠. 빨리 돈다. 이 선수 각이 네. 헤딩 값이 빨리 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오질 않아요. 이게 나오려면 이론적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되냐면 지행 값이 아주 좋고 배가 완전하게 그냥 그 확 도는 이 곡선으로 해야 배는 안정적이고 이게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배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 이 지름이 있어요. 예. 우리 리본 모양의 지름을 보면 3.5에서 4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보통 배가 35도 전타를 놓고 뱅글뱅글 돌면 6 정도가 나와요. 굉장히 그러면 큰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 리본 모양 거꾸로 된 그 궤적과는 다르게. 그게 다르게 예, 더 큰 예.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예, 예. 리본 모양이 너무 좁다 이거죠. 좁게 나왔다는 거죠. 좁고 날렵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 환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지름을 트랜스퍼라고 그래요. 회전하는 지름을 트랜스퍼가 너무 작다. 너무 급격하게 돌고 또 ROT가 2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초당 2도 이상이 돌아야 돼요. 그 AIS 값을 보면. 네. 그리고 AIS와 블랙박스를 같이 합쳐서 횡경사 값까지 레이트 오브 힐까지 이 조건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저걸 해도.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이 세월호 이 모형 자체가 완전한 세월호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오차값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경향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경향성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패턴이거나. 패턴도 안 패턴도 보이고. 없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배의 곡선으로만 나오지 절대 이 값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럼 이 AIS 데이터는 도대체 뭐냐? AIS는 이제 항적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GPS, GPS. DGPS라고 그래서 네. 자기가 발신을 하는 거예요. 배에서. 그래서 보통 진도 VTS 그러잖아요. 네. 네. VTS가 뭐냐면 AIS와 레이더 영상과 TRS 음성 교신을 합친 게 VTS예요. 그래서 VTS를 보면 네, 네. 이게 JTBC에서 맨 처음에 이게 이상하게 돌아갔다 하면서 거기 잠수함 갔다 이런 게 둥둥 떠댕기고 그게 VTS 영상이에요. 네. 레이더 영상과 AIS 영상을 퓨전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AIS만 따로 띄워놓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틀리면 안 되거든요. 네. 이게 틀리면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틀리면 안 되는데 이게 왜 틀리지? 이걸 왜 재현을 못하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재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값을 집어넣어버리니까. 네. 그런데 이 배는 특이한 점이 횡경사가 심하게 되고 30도 이상이 되면 그 램프 부분에 여닫는 부분에 디귿자로 꺾여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네. 후미 쪽에. 거기에 물이 마찰을 일으켜서 돌지를 못하게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급격한 횡경사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었잖아요. 예. 근데 블랙박스 영상이 나오니까 배가 헤딩 값이 30도 이전에 횡경사가 50도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배가. 그랬다 47도로 되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그 현상이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아요, 또. 네. AIS나 레이더 영상을 보면. 그럼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도대체 왜 저렇게 도는지. 근데 아무도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없다는 네,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엔진은 또 횡경사가 47도에서 멈춰가지고 횡경사가 있는데도 엔진은 또 살아있어. 그리고 프로펠러가 왼쪽은 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추진력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추진력이 있으니까 밀고 나갈 수 있지 않냐. 너무 마찰이 심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밀고 나간다면 그냥
쭉 앞으로 나가서 거기서 멈춰서 이게 표류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두 가지 네. 질문 드리고 단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너무 길죠. 블랙박스 영상은 결국에는 외부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암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 하나는 외력설, 네. 흔히 말하는 외력설을 주장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낮은 GM. GM 값이 낮으면 그러니까 오뚜기 같은 게 약해진다라는 거죠. 약해지면 예. 잘 못 써는 네, 거죠. 쓰러지고 못 쓰는 거죠. 급격하게 쓰러지는 거죠.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게감 있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왔다 갔다 그렇죠. 해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은 계속 설명하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항적 궤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요구했던 게 들어맞은 거죠. 뭐냐면 저희는 지금 그 아이들의 그 증언들을 다 믿었기 때문에 배가 급격한 횡령사를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이 항적대로 그러면 이게 그려지지 않는다. 예, 예. 그러면 이 항적을 AIS 항적을 그러면 점검을 해보든지 아니면 새로 이 AIS 항적 자체를 이 노루 시스템에서 만든 건데 노루 시스템에다가 가서 이 항적이 맞는 거냐 이 로우 데이터가 맞는 거냐 증명을 해라 요구를 했는데 여태까지 그걸 증명한 데는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2014년에 우리가 흔히 봤던 그 항적 모양이 검찰, 해양심판원,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플랜트 연구소, 그리고 뭐 크리소, 서울대 네. 연구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공권력 기관하고 연구기관에서는 일제히 똑같이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의 검찰도 의뢰했던 모형 실험에서는 방금 설명하신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제꼈죠. 그걸 제껴버렸다는 네. 거죠. 그게 4년 만에 드러났다는 거고요. 근데 이 4년 만에 드러난 과정에서 또 재미난 것은 세월호 선차조사위원회에 이동권 위원이라는 사람, 이동곤입니다. 예. 이동곤이라는 사람이 당시 그 실험을 했던 기관의 선임 연구원이었다. 지금은 부원장인가요? 지금은 부원장인 거죠. 그러니 그 실험 결과를 모를 리가 없었는데 세월호 선차조사위원회에 와서는 모른 척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세금 도둑인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시간과 돈과 낭비했던 게 제가 설명드릴 맞아요. 게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세월호 선차조사위원회는 그 정부로부터 예산을 신청을 해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과 예. 4.16인데도 네덜란드 가는데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하고 이 밥값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저도 분노했던 게 아니 이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조선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손가락을 꼽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실험한 것도 권위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4년 동안 꽁꽁 숨겨져 왔고 우리가 알았던 대각도 변침 등등에 따른 항족도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이 진실에 접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여기서 솔직히 오늘 이게 다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왜 그렇게 다 입을 맞추듯이 그 하나의 실험 결과는 숨기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 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많은 채택을 해갖고 여기 이 항족도의 모든 걸 꽤 맞추려고 하는 듯한 양상을 띄었냐. 도대체 여기에 무슨 그 자기네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특히나 선원들까지 입을 맞추죠. 선원들까지도 같은 그 목소리를 내게 돼요. 예, 잠시만 여기서 말씀드리면 당시 해경은 탑승객인 줄 알고 구했다고 하는데 그 조타실에서 나온 사람들은 선원임이라는 건 해경이 모를 수가 없고 조타실은 제가 장훈 분과장 설명을 들었지만 거기는 비행기 조종실과 같은 곳이어서 민간이 들어가면은 테러범 네.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조타실에 민간인이- 조타실에서 나오는 사람들 해경이 선원인지 몰랐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을 따로 관리했죠. 구조에서. 시점이 좀 더 중요한데요. 조타실에 1, 2, 3정이 배를 대고 그 선원들을 구할 그 당시는 우리 아이들과 일반 승객들이 주로 머물던 3층, 4층이 물에 잠겼던 시기예요. 예. 통로가 이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없는. 네, 출입구가
물에 잠겼던 시기예요. 그때서야 1, 2, 3정이 가서 선원들을 구한단 말이죠. 예. 그 우리 가족들이 보기에는 의도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구조에서. 아니 왜 도대체 더 먼저 가서 대공방송이라도 하고 구조를 열심히 하지. 그때서야 가서 조타실에 있는 선원들만 빼온 거냐. 그때 우리 아이들은 살라고 그 60도가 넘는 각도의 그 벼랑 같은 데를 기어 올라가서 위에서 소방호스 내려가지고 한 명씩 끌어올리고 이 사단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로는 정상적인 통로는 물에 잠겼지만 해경이 빨리 뛰어 올라가서 밧줄을 내렸거나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더 많이 구조할 그렇죠. 수 있었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질 않았어요. 예. 거기서 의도성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 목포 신항에 많이 못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가면은 우리 성호 아빠 최경덕 님이 왜 안 구했니라고 여기저기 우리 홍보물에 많이 써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근데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 침몰 원인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배가 만약에 침몰을 안 했으면 뭐 구조 방기 문제도 안 일어났겠죠. 근데 저는 이 배가 왜 침몰했는가를 규명하는 문제가 이것마저도 4년 전에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은폐됐다라는 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박근혜 정부가 나쁜 정부니까 조사도 방해했겠지. 뭐 어쨌든 다 나쁘니까. 근데 침몰 원인까지도 은폐했다라는 거는 사실 저도 웬만하면은 어떤 음모론에 안 빠지려고 그렇게 좀 객관화해서 보려고 했는데 이 침몰 원인까지 은폐했다는 사실을 보니까 너무 충격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원인은 모르겠다. 원인은 이제 침몰 원인은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죠. 몰라요. 네. 그리고 과정, 그 과정을 구조라고 생각한다면 구조를 안 했어요. 네. 의도적으로 안 한 그 의도성마저 보여요. 그때 영상을 보면 정말 구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예. 자기들이 구했다는 170 몇 명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라고 하세요. 전부 탈출했다고 그러지 구조받았다고 안 구조받았다고 하지 했잖아요. 않아요. 예. 그다음에 이 사후 처리라고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한테 뭐 진상 규명을 약속하고 뭐 배보상 약속하고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왜곡됐다는 거예요. 특조위 완전히 말려 죽였죠. 거기다가 우리 가족들 돈만 하는 파렴치범으로 만들었죠. 몰아세우고. 돈도 뭐 몇십억씩 받은 걸 줄 알아요. 내가 뭐 한 40억 받은 줄 알고 앞으로 한 10억 남은 줄 알아요. 예, 그래서 맨날 저한테 돈 없다고 맨날 얘기하셔가지고 미치겠어요. 제가 요즘 주차비도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 봅시다. 과정하고 결과의 의도성이 보이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그리고 원인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원인에서 의도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실존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세월호라는 그리고 세월호에 접근을 불허했기 때문에 인양 당시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세월호를 인양한 가장 큰 목적은 미수습자 수습이에요.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우리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진상조사를 위한 증거 확보예요. 그런데 이들이 잊어먹고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디지털 자료.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자료들은 다 훼손했어요. 배를 그렇게까지 망쳐놓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훼손을 해놨어요. 아, 그 훼손했다는 거는 그러면 인양 준비 과정에서 바다 밑에서 그렇죠. 했다는 얘기인 거죠. 뭐 구멍이랑 예. 구멍은 다 뚫고. 그러니까 선체를 직접 봐보면은 그 구멍도 그 인양을 위해서 뭐 줄을 걸기 위해 구멍을 뚫었다 그랬는데 그렇게 보기에도 굉장히 성의 없이 구멍을 뚫어놨던데요. 예. 거기엔 구멍 안 뚫어도 돼요. 거기는 그냥 바람 집어넣으면 거기 부력이 생기는데요. 근데 거기 있는 물 뺀다고 구멍 다 뚫어놨잖아요. 역시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 최근에 이명박도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전 사실 그래서 벌써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저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진상규명의 5글자입니다. 원점 재조사가 필요하다. 원인, 과정, 결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침몰 원인과
구조 과정과 이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모조리 방해된 게 일관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호 참사가 사고냐고 주장하는 거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해양교통사고 아니면은 범죄냐. 사실 오늘 이 방송에서 좀 다루지 못했는데요. 사실 대법원의 2번의 판결문은요. 이것은 엄연히 살해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 유죄 판결, 그리고 유기치사죄 유죄 판결, 과실치사죄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정부 책임자에 대한 규명이 더 필요하고 침몰 원인도 단정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2015년에요. 사실은 이것만 놓고 봐도 진상규명은 원점 재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2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결정적인 스모킹건 증거물인 세월호에 대한 증거 훼손을 했지만 결국 디지털 자료는 깜빡했다. 또 중요한 문제는 세월호 가족들이 사실은 이 과정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목격자죠. 목격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게 지난 4년 내내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세월호 유가족들이 떼를 쓰고 뭐 돈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처럼 몰고 갔던 이것이 국정원과 박근혜 청와대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보수 세력에 의해서 왜곡 집회, 보수 언론에 따른 어떤 언론 왜곡들이 4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겐 각인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세월호 참사 같은 이 대형 참사가 과연 지금은 세월호 그러면 이제 진보 진영의 한 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난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세월호는 진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온 국민의 문제인 거죠. 진보나 네. 보수나 이념을 떠나서 온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세월호만 나오면 자한당이나 이게 보수 쪽에서는 다 막어요. 그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쌓여 있는 그 적폐 세력들의 그 반항인 건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러죠.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부처가 어딘 줄 아세요? 해수부입니까? 여가부. 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작은 부서가 해수부예요. 그만큼 예산도 적어요. 네네. 그런데 이 해수부에 그만큼 적폐들이 많다면 과연 다른 데는 어떨까? 행안부나 법무부 이런 데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의 적폐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서부터 그 근원을 찾지 않고 뿌리를 캐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세월호 탑승객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충격에 빠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그게 촛불이 됐고 여기 조기 대선까지 왔던 과정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그동안 이 구조를 왜 안 했는지를 사실 많이 물어왔는데 사실 누가 그랬는지는 잘 못 찾았는데 단서들은 좀 있어요. 뭐냐면 밀폐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밀 구조에 돼 있어야 되는 물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들이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게 이번에 이번에 이제 인양을 해서 봤을 때 나온 수밀 구조가 돼 있어야 될 곳들이 문이 다 열려 있다. 근데 그 열려 있는 게 그냥 편하자고 열고 댕기는 문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자주 가지도 않는 곳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언제 열렸는지 선원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 전면 재조사가 다시 필요한 이유 중에 그거예요. 하나겠네요. 그리고 그 문들이 닫혀 있었으면 뭐 물론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배가 이렇게 뒤집혀 가지고 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에어포켓에 정말 자기네들이 말했던 그 에어포켓이 그 존재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 침몰을 해버렸잖아요. 배 이렇게 끝에만 남고 그때는 에어포켓이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졌던 쟁점들이 지금 4년이 지난 마당에 왜 다시 얘기되느냐. 사실은 침몰 원인부터가 완전히 은폐되었다라는 이 정황들이 나오면서 방금 사실 장훈 진상규명 문과장님 말씀은 이건 의도성이 없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아직 단정하진 않았지만 도저히 정황상 의도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면 재조사, 원점 재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쯤에서 그 오늘의 핵심 진상규명 브리핑을 좀 아쉽지만 정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2기 특별조사위원회 현황 진단입니다. 이 순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거는 이 참사 피해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직접 그런 원인을 제공한 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하는 게 진짜 바람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조사기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2014년에도 수백만 명이 서명을 해서 1,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2기 특별조사위원회도 우리가 만든 특별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운영이 돼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2기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2기 특조위의 현황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황전원이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포털 사이트 실검에서 2위까지 올라왔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KBS, MBC 9시 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조사할 2기 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 희생자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3년 전에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의심을 받는 황전원 씨가 다시 조사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많이 바뀌었죠, 세상이. 근데 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 됐는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좀 탐색을 하고요. 그리고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어떻게 출발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16연대 안순호 공동대표님께 지난주 언제였죠? 목요일이었나요? 예, 목요일 날 그 명동 포스트타워 건물에 우리 목요일 날 갔었죠? 맞습니다. 예, 목요일 날 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7시 반에 모였습니다. 예, 예. 저기 상일동역인가요? 네, 강일역인가요? 하여튼 거기서부터 오셨는데 뭐 때문에 오신 거였습니까? 일단 이 황전원이가 특조위 사무실에 발을 못 들여놓게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왜죠? 황전원이가 1기 특조위에서 이 박근혜 7시간, 아니 7시간 30분이라고 이제 행적이 드러났는데 그 행적을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방해하고 이런 것들 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또다시 특조위에 들어가서 무슨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까? 저희는 그 의도, 자유한국당에 그 사람을 추천한 의도도 궁금했고 뭐 황전원이라는 인물이 절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출근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국에는 청와대 대응 적정성 문제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당시 이석태 위원장님이.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사를 방해했던 사실인데요. 신청 사건이 들어갔죠. 예. 저희가 신청 사건을 넣었는데 그 신청 사건이 뭐냐면 국가재난시 청와대와 NSC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의 대응 적정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다. 예. 이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사생활이 궁금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난 그 여자분 뭘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머니투데이가 단독 보도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해수부가 당시에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그러니까 사주 문건이 단독으로 폭로되면서 지금 당시 김영석 윤학배 장차관이었나요? 네. 지금 구속이 돼 있죠. 네. 그리고 1심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법정 구속이 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청와대 서별관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리고 비밀 단체 대화방까지 만들어서 이 새누리당 추천위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특조위를 방해할 수 있을까? 특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구조 지휘 라인 국가에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못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황전원 씨는 실제로 검찰 조사를 지금 받은 상태죠. 검찰 조사 지난번에 예. 받았다고. 이게 검찰에 소환될 정도의 사람이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조사하러 왔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2기 특별조사위원회에 9명 중에 상근하는 임원들 5명이 출근한 날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임명은 전날 수요일 날 됐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임기가 시작되는 날인데 우리 세월호 어머님들하고 우리 아버님들이 명동 포스트타워 제비꼬리 모양처럼 생긴 건물이죠. 그 우체국 건물. 일명 마징가 건물. 네, 마징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다 아실 겁니다. 명동역 5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예, 여기에 8층에
이기 특조위 사무실이 있는데 황전원 씨의 책상에다가 의자에다가 우리 어머님들이 무슨 짓을 했죠? 예. 뭐 출근하지 말라고 그냥 예쁘게 꾸며주고 왔어요. 욕은 그래서 안 했어요. 제가 예. 짓이라고 한 말을 좀 거룩한 짓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날 황전원이가 무단 무단 결근을 무단 결근은 아니고요. 하려고 했다가 무단 결근이 아니고 그날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받으려고 검찰에서 연락이 갔었단 봐요.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이거 연가라고 하잖아요. 아, 연간했다고. 근데 연가가 했어요? 아니고 공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공무로 갔으니까 조사받으러 갔으니까 조사하시러 간 게 네. 아니라 조사 받으러 간 분이 조사를 해야 될 사람으로 온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기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임기가 시작됐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 법에는 이기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한을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결국에는 이 위원들의 임기와는 관계없이 조사 기한은 조사 개시가 결정된 날인데 그거는 대략 올해 7월경에 조사 개시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죠. 우선 위원회가 각 소위원장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장도 뽑아야 되고. 위원장을 또 뽑아야 되고 또 부위원장 그다음에 소위위원장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또 인원 세팅해야 되죠. 120명 세팅이 되면 지금 이기 특조위라고 하기가 좀 멋한 게 뭐냐면 사회참사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약칭 이기 특조위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가습기 진상규명 특위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같이 하고 있죠.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120명 조직에 좀 벅차죠. 벅찬데도 또 열심히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데 황전원이라는 인물이 왔으니 더 힘들어지겠네요. 앞이 깜깜하죠. 예.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일관되게 황전원은 반대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 황전원의 이력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짧아요. 찾아보시면. 근데 황전원이 이름을 개명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개명했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황전원의 이력이 짧은 거예요. 원래 황전원의 원래 이름을 여기서 발표하기 좀 그렇고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이력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황전원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 프로필에 예. 뭐가 자랑스럽다고 일기특조위 했다고 그렇게 올려져 있기도 한 것 같던데 많이 찾아보셨군요. 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은 본명이 뭔지는 오늘의 퀴즈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기 특별조사위원회는 지금 이 방송이 아마 나갈 날짜가 지나서 이게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소위원장 등 이제 이런 기본적인 구성을 갖추고 출범 체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직원 채용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마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올해 한 7월경, 그러니까 하반기가 시작되는 경에 사전 조사를 마치고 조사가 개시될 것 같다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광고드릴 말씀은 이기 특별조사위원회 전원회의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여기는 우리 국민들 다 방청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공개 비공개를 구분하긴 하는데 어쨌든 공개된 회의에는 다 방청할 수 있음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전원은 끝까지 막을 거고요. 네. 1차 전원이 지금 9명의 위원들이 상견례 자리는 가졌고 네. 이제 1차 전원위를 이번 주 목요일 날 하게 되는데 입장 불가할 거예요. 저희가 막을 거니까. 네네. 황전원은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어요. 조사 받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조사하러 온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황전원을 직접 고발한 사람이 저예요. 고발인으로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걸 못 보죠. 근데 지금 그 사람은 어쨌든 공무원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뭐 자기는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뭐 공무집행 방해로 나를 잡아 넣든지. 근데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방해하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잡아 넣으라고 하죠. 뭐. 이른바 특공방이네. 네. 여러분 세월호 우리 가족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저희는 네,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범죄자의 길로 일기 특조위 때 특조위 준비단을 하고 있을 때 황전원이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정체도 알 수 없는 조직이 막대한 예산을 쓰려고 하고 있다. 근데 그 정체도 알지 못하는 조직에 지금 자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는 건 네. 말도 안 되는데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지금
덫에 걸린 거네 완전히. 모순에 빠진 거죠. 네, 맞네. 저 검찰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위에서 시켜서 제가 저 방해했습니다. 그 문건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자기 소신대로 했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사과라니까 사과 못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은 범법자예요. 맞습니다. 범법자가 어떻게 저걸 조사를 한다는 할 수 건지. 있다는 건데. 그리고 범법자이면서 진상 규명을 방해한 방해자라고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딴 게 아니고 진상 규명을 못하게 막았단 말이죠. 그러면 왜 막았는지 이유를 다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무조건 시켜서 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기 소신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지 말아야지 소신이 그러면.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드라마나 뭐 외국의 드라마나 여러 가지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이런 방송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수사 기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문 용어인데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단순 교통사고면은 그 규명을 막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할 게 없으면. 근데 왜 자꾸만 이렇게 방해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이 과정들, 방해들 이런 것들을 보다가 최근에는 오늘 핵심 브리핑이었지만은 원인까지도 은폐했다라는 거는 대체 이 세월호 참사에 어떠한 진실이 숨어 있길래 그런 건가? 그들이 말하는 사고가 아니고 사건인 거죠. 네네. 사건. 그러니까 304명의 무관 생명이 죽은 그 자체가 의도성을 띄었든 안 띄었든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이 커져버린 거니까. 그런데 구조 자체가 무능하다, 뭐 은폐했다, 뭐 구조를 잘못한 부분을 뭐 청와대까지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은폐했다. 이건 논리가 안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그렇게 책임이 있다면 적어도 하야경 3청장 정도는 책임을 지게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했으면 네. 우리 유가족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졌죠. 김경일 정장 하나밖에 책임 안 졌잖아요. 그것도 3년. 그리고 김경일 나왔잖아요. 정장이 청장들에 비하면은 그 경찰로 비교한다면은 어느 정도 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감?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서 서장 정도? 파출소 소장 정도. 그러니까 이제 경위가 보통 조그만 지구대 소장이면 바로 위에 있는 경감이면은 작은 경찰서 서장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좀 큰 파출소 소장인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사람은 주범일 수가 없는 거죠. 예, 종범에 가까운 분인 건데 그 위에 윗선들은 아무도 수사도 안 받고 오히려 승진했다. 아니 이게 다음 주 얘기잖아. 다음 주 얘기를 예. 지금 하면 어떻게 해?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기 투표조사의 현황 진단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들은 매주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자, 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4.16 연대 시민행동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은 좀 광고로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벌써 세월호 참사가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 4년을 항상 매번 어떻게 맞이하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는 이게 죽이냐. 죽이는 마치 지나간 과거를 기념하는 것 같고 이게 추모냐. 해결된 것도 없는데 참 뭐라고 용어를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 4년을 맞이해서 다시금 광화문에서 목포에서 안산에서 모이려고 하죠. 이 일정과 주요 참여 방안에 대해서 우리 안순호 대표님께서 광고를 해 주십시오. 일단 먼저 그 참사 당일 4년이 되는 날 4월 16일에는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산에서 많이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정부 합동 연결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월요일이라 그 많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오실 수 있을지 솔직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많이 안산으로 모여주셨으면 좋겠고요. 4월 15일은 일요일인데 우리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서 오후 4시에 집중 행사를 열 예정이에요. 여기에는 전북, 전남, 광주 지역 그 분들이 집중으로 이제 뭐 이렇게 참여할 예정이신데 방송을 듣고 계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월 14일 토요일은 우선 저녁 7시에 기억과 약속의 다짐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4.16 연대에서는 사주기 슬로건을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라고 정했는데 이게 단순한 추모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께서 약속하셨던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 그런 다짐문화제로 진행할 예정이고 사전 행사로 그 시민합창제나 노란 리본, 인간 띠 있기처럼 노란 리본 만들기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그 광화문에서 열리는 사주기 저희 다짐문화제는 4.16 가족협의회와 공동 주최를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시민들께 저희들이 공모전을 지금 2가지를 제안을 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기억 영상 공모전. 그래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나의 노란 리본 304명의 희생을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는 영상을 보내주셔도 되고 나의 노란 리본 인증샷 사진 공모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러한 자세한 공모 안내는 4.16 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진행하면서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사주기는 진상규명의 원점 제소서가 필요하다라는 이것에 대한 국가적 보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히 확인되는 그런 날이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합동경결식은 결국엔 304명의 이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과 이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명확히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태도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을 좀 진상규명을 다시금 다짐하고 그리고 국가의 책임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날로 됐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사주기 광고를 해주신 거에 살짝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덧붙이자면 정권이 바뀌었고 네.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거라고는 공무원들의 약간 그러니까 우리를 벌레 보듯하는 그런 눈길이 약간 없어졌다는 거 그 정도 변했어요. 물론 청와대 쪽에 사정도 있겠고 우리하고 가족들과 교감도 있겠지만 지금쯤이면 청와대에서 세월호 전담 검사팀이라든지 특별검사팀이라든지 특검 말고 그냥 그 특수부 검사 전담 검사팀이라든지 또 뭐 감사원에서 세월호 전담 감사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권 차원에서 도안은 주고 막 해주겠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께서의 의지는 충분하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 밑에 분들이 좀 가족들이 이런 걸 요구하기 전에 미리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가족들이 나서서 더 움직이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주기가 돼도 슬퍼만 할 수가 없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나도 맘 놓고 좀 슬퍼 좀 해보자고. 네.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좀 눈물 좀 흘려보자고.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 분노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없다고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특조위가 다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권 차원에서 도와줘야죠. 근데 아직까지 이런 게 안 보이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예,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합니다. 4월만 되면은 몸이 아파 오신다고, 몸이 기억한다고 하시는 어머님들 말씀. 어저께는 서울 4.16 연대 서울 조직입니다. 여기서 엄마들의 연극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이웃에 산다 이런 연극을 개최했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진상규명하는 사주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연극을 많이 잡아달라고 차라리 몸이 안 아프다고 그렇게 해야만 이런 말씀 들어서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요. 예, 오늘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안순호 대표님 또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아까 우리 앞에 분과장님께서 마음껏 슬퍼하고 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그 노란 리본 극단 엄마들의 극단의 연극을 보면서 아, 저 엄마들이 정말 펑펑 소리내서 빨리 울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진상규명이 되는 날이고 또 그날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만 됐다 할 때까지 이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송들 여러분들 많이 찾아서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길 그런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셋 다 첫 방송이었죠. 예, 많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방송을 널리 알려주시고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해 멘트가.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를 제가 좀 할게요. 다음 주는 너무 진행을 못하니까 예, 다음 주는 죄송합니다. 구조 반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구조 반기. 저희는 구조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황이나 증거들 이런 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핵심이죠. 세월호 참사의 핵심이 아마 여기일 텐데 맞습니다. 다음 방송에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너무 많아서 이런 할 얘기가. 예, 오늘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 목소리만 들었는데 이 목소리만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들을 만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한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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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